이어서 3장 형사정책 내지 범죄학의 연구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자고요. 실증적이고 과학적인 범죄학 연구 방법에는 관찰과 실험 방법이 있는데, 이 실험 방법은 인간을 대상으로 해서 범죄성에 대해서 실험한다는 것은 윤리적인 측면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험 방법은 극히 제한적으로만 활용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실증적인 연구 방법으로서 대부분 연구 방법은 관찰법에 해당하는 그런 연구 방법들이다. 그래서 범죄학의 연구 방법에서 양적 연구 방법과 질적 연구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대부분 양적 연구 방법이 많이 활용되고 있죠. 그래서 양적 연구 방법에는 공식적인 통계표를 분석하는 방법과 설문지를 돌려가지고 설문 조사하는 방법, 그리고 실험 연구들이 양적 연구 방법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질적 연구 방법에 해당하는 것이 참여적 관찰법과 사례 연구이다. 그래서 먼저 질적 연구 방법과 양적 연구 방법을 구분하는 문제는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것은 알아둘 필요가 있죠. 그리고 공식 통계표 분석 방법이 오늘날 범죄학 연구 방법으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공식 통계표를 분석해서 범죄를 연구하는 방법론은 최초로 누가 제시했다? 캐틀레가 제시했다. 했죠. 그래서 이 공식 통계 분석하는 데 있어서 범죄율 개념과 관련해서 인구 10만 명을 그 기준으로 해서 발생되는 범죄를 파악하는 것이 범죄율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뭐 10,000명이나 1,000명을 기준으로 범죄의 발생 건수를 표시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바꾸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인구 10만 명당 범죄 발생 건수로 표시하는 수치가 범죄율이다, 그걸 기억하도록 하고, 그리고 검거율의 경우에는 한 해 동안 범인이 검거된 사건 수에서 한 해 동안 발생되어 인지된 그 사건 수로 나누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 한 해 동안 범인이 검거된 사건 수가 분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한 해 동안 범인이 검거된 사건 수에는 이미 뭐 5년 전, 10년 전, 1년 전에 발생됐던 범죄가 그 해에 검거가 됐다 하면 이 수치에 포함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이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이춘재가 이 14건에 걸쳐서 그런 연쇄 살인을 했는데 이 몇십 년 동안 이게 밝혀지지 않았었죠. 그런데 어느 한 해에 이제 그게 그 DNA 분석을 통해서 이춘재가 범인이다 하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러면 그 해에 갑자기 14건의 범인이 새롭게 검거된 걸로 기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검거율과 관련해서는 검거율은 100%가 넘을 수도 있다는 것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 특성, 아무튼 이런 특별한 내용, 이런 것을 그 정답으로 출제 잘하죠.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주의하도록 하자. 그리고 공식 통계 분석 방법의 문제점 하게 되면은 범죄 심각성과 객관성이 반영되지 못한다 하는 거. 그리고 범죄 통계는 한 사회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범죄와 통계상에 나타나는 숫자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 문제점이죠. 그러니까 이 공식 통계 분석 방법은 정확한 연구 방법이 되기 어렵다. 왜냐? 공식 통계에 수록되는 범죄는 실제 범행에 져가지고 신고되거나 검거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수치만 기록이 되는 거지, 완전 범죄가 된 그 경우라든가 아직 제대로 신고조차 안 된 범죄, 이런 것들은 포함되지 못한다. 그래서 실제 발생했지만 통계에 수록되지 못한 범죄가 암수범죄 또는 수문범죄라고 불려지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수문범죄는 공식 통계에 수록되지 못하기 때문에 공식 통계는 정확성이 떨어지는 그 자료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공식 통계 분석 방법의 장단점과 관련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범죄 시계가 있는데, 범죄 시계는 인구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통계치로서는 인정되기 어렵다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미국에 있어서는 살인사건이 10분당 한 건씩 발생되고, 한국에 있어서는 5시간마다 한 건씩 발생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미국의 그 인구하고 우리나라 인구는 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런 그 인구 변화, 인구 단위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이 범죄 시계 이것은 통계치로서 가치가 없다. 다만 경고 기능만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아까 범죄율 같은 경우는 인구 변화를 고려해 가지고 인구 10만 명을 기준으로 해서 뭐 미국이라든가 우리나라 지방마다 어느 지역에서 똑같은 그 범죄가 얼마나 차이가 나면서 발생이 되고 있는가 이런 것이 분석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그 특징들을 좀 이해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5번 보면 범죄 통계 분석 방법의 장점. 그래서 객관적인 일반적인 추세를 이해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연구 방법이 되는데, 단점은 설명했듯이 암수 범죄에는 수록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하지 못하다. 정확성이 떨어진다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설명했듯이 이 통계 수치는 사법 절차가 진행되는 그 단계에 따라서 점차로 공시 통계상의 범죄 건수는 줄어들기 때문에 사건 현장에서 이렇게 절차 단계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통계로서의 가치는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경찰에 신고된 건수가 모두 다 검거되지 못하고 검거된 모든 건수가 검찰로 송치되지 못하고 검찰에서 송치된 사건이 모두 기소돼 가지고 유죄 판결을 받는 게 아니죠. 기소 유예하게 되면 법원 통계에서는 빠져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통계적인 그 수치의 가치는 사건 현장에서 가까울수록 그 가치가 높다.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 설명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이해하도록 하고, 그래서 공시 통계의 그 단점으로서는 또 한 가지가 부분성 문제이죠. 그래서 이 경찰에서도 제대로 그 통계를 집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책임 추궁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지방에 있어서 범죄 문제가 많이 발생됐다는 그런 정치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범죄 숫자를 줄일 수도 있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원인까지 연구할 수 없는 양적 방법에 불과하다 하는 거죠. 그리고 집중 단속한다면 어떤 범죄가 폭발적으로 통계상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렇지만 실제상으로 그런 범죄의 행동이 늘어나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 아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 간통죄라든가 혼인자 간음죄, 이것은 지금 우리나라 통계로 보면 한 건도 없죠. 그런데 이것은 그러한 그 혼인민자 간음행위라든가 간통행위가 우리 사회에서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다만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이제 형법상 비범죄화 시켰기 때문에 그러한 상대적으로 범죄 아닌 행동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통계만 가지고는 이런 상대성 이런 것이 파악될 수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공시 통계 문제점, 장단점 이런 것을 구분하는 정도는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다음 표본 집단조사. 표본 집단조사 하게 되면은 일정한 집단을 표본으로 선정해 가지고 표본조사를 통해서 전체 현상을 유추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전체를 그 대상으로 해서 조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표본 샘플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표본만을 대상으로 해서 비율을 파악해서 그것이 전체 비율로 이렇게 유추하는 방법이죠.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여론조사고, 표본조사를 그래서 설문조사와 같은 방법으로 이해해도 돼요. 그리고 이런 그 표본조사에 있어서는 특히 알아둘 것이 뭐냐 하게 되면은 정확하게 연구하기 위한 방법론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출제했을 때 난도가 높은 문제로 출제될 수 있으니까 별표 2개 해가지고 특히 그 주의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 표본조사는 연구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 범죄자로 구성되는 실험 집단하고 그 다음에 정상인들로 구성된 통제 집단을 비교 분석해 가지고 연구해야만 정확한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이 방법을 적용하지 않아 가지고 역사적으로 대망신을 당했던 사람이 놈브로소였어요. 놈브로소는 범죄인 정형설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탈리아의 교도소만을 돌아다니면서 교도소에 수감된 인간들의 신체적이고 심리적인 특성만을 발췌했던 거예요. 그런데 고링은 통계 집단을 통해서 수용자 3,000명하고 수용자 아닌 일반인 3,000명을 똑같은 그런 거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뭐 광대뼈가 돌출된 정도라든가 두터운 입술이라든가 이런 것이
논문서가 제시했던 범죄인의 신체적인 특성은 일반인에게서도 비슷한 비율로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범죄인만의 특징으로는 인정될 수 없다. 이렇게 비판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에 있어서 범죄자로 구성된 통제 집단으로 바꾼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잘 속아요. 그래서 이 범죄학 연구이기 때문에 실험 집단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범죄자이고, 그리고 그 어떤 것에 대해서 비교하기 위해서 선정된 일반인들이 통제 집단이다 하는 거, 그 점을 좀 이해하고, 그리고 이 표본조사 방법은 연구 결과에서 밝혀진 사실들의 인과적인 상호 연관관계가 규명이 어렵기 때문에 역시 양적 연구 방법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설문조사 방법에서도 다시 한번 그 특징이 연결돼서 설명이 돼요. 실험 연구는 아까 특징 말했죠. 실험은 윤리적인 측면에서 모든 범죄 연구에 활용될 수가 없다. 그리고 실험은 일정한 그 조건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사실을 관찰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특징이 뭐냐면 내적 타당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인위적으로 조작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적 타당성이 뛰어난 연구 방법이다 하는 것이 실험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 점 알아두고, 그리고 실험을 하기 위한 그런 거 전제 조건으로서 집단의 등가성 확보, 실험 대상이 되는 그런 거 인간들은 평균적인 인간으로서 이렇게 선별이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그 인위적인 조치를 가하기 이전의 상태하고 그래서 이 인위적인 조치를 하기 이전 상태가를 조사하는 것이 사전조사죠. 그리고 인위적인 어떤 조작을 거친 이후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성향이 변화되는가 이런 것을 파악하는 것이 바로 사후조사죠. 그래서 사전조사와 사후조사를 실시하는 방법은 필수적인 실험 방법이고, 그리고 대상 집단과 통제 집단을 비교해야 보다 더 정확한 결론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실험 연구는 내적 타당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통제하는 데는 유리하지만 외적 타당성을 확보하기는 어렵다 하는 것을 이렇게 연결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사례 연구는 어떤 그 개별적인 범죄자를 대상으로 해서 그 사람이 어떤 생애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어렸을 때 어떤 환경이었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살인 강도범이 됐는가, 신창원이가 왜 이렇게 강도 살인죄가 됐는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생애에 대해서 연구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 생애에 대해서 연구하려면은 그 연구 대상이 되는 사람의 일기라든가 그 사람의 어떤 그 사건 기록이라든가 학교의 뭐 생활 기록이라든가 이런 것 자료들이 전반적으로 활용되는 거죠. 자, 그래서 생애사 연구 내지 사례 연구를 같은 범주에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 사례 연구나 생애사 연구는 질적 연구 방법이고 미시적이고 세부적인 관점의 연구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례 연구의 대표적인 그 사례가 서덜랜드의 전문 절도범 연구다 하는 정도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회 해치론을 그 제시했던 쇼의 잭롤러 연구,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사례 연구 방법으로 소개가 된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참여적 관찰법은 현장조사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이 고릴라에 대해서 연구하기 위해서 문헌으로만 연구하면 한계가 있으니까 밀림에 들어가서 10년 20년 동안 계속 고릴라에 대해서 어떻게 그들이 행동하고 있는지, 사람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을 그 연구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 범죄자들과 어울리면서 생생하게 자료를 입수해가지고 연구하는 방법, 이것이 참여적 관찰법이다. 그래서 참여적 관찰법, 이것은 서덜랜드 차별적 교제이론을 제시했던 그 서덜랜드, 미국 범죄사역의 아버지로까지 평가하는 서덜랜드 선생님은 이 참여적 관찰법을 자유로운 상태에 있는 그 범죄자 연구라고 해서 높이 평가했다. 그래서 이런 거 특징을 지닌 연구 방법이 뭐냐 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장단점을 구분하는 문제는 어떤 연구 방법이건 출제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참여적 관찰법 같은 경우도 소규모로만 진행될 수 있고, 왜냐하면 참여적 관찰 막 10년에 걸쳐서 이렇게 하고 하는데
이것은 전체 범죄 일반화시켜서 연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규모로 진행되고, 그리고 그래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고, 또 거기에 참여해서 연구하다 보면 자기 주관에 의해서 잘못된 관찰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한다. 객관성을 유지하기 어렵고, 때로는 이제 이 비행 소년 집단이라든가 마약 조직범죄 집단에 어울려가지고 연구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그들과 함께 범죄 행위에 가담할 수도 있게 된다. 그래서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참여적 관찰법의 그런 특징까지도 이해를 하도록 하고, 추행조사, 팔업 스터디, 추행조사로 번역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이제 한 사람이 과거 10대에는 어떤 행동을 했는데 20대에는 어떻게 변화가 됐고 지금 현재에는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이렇게 해서 이제 한 시점에서 간격을 두고 쭉 추적해서 연구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것이 종단적 연구 방법이고 질적 연구 방법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이렇게 추적 조사하는 방법이 뒤에 나오는 코호트 연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그 시험에 있어서 최근에는 종단적 연구 방법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발달범죄학과 더불어서 종단적 연구 방법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발달범죄학에 있어서도 횡단적 연구 방법을 바꾸나 함정 주의하자 했어요. 그래서 종단적 연구 방법. 그리고 설문조사 연구가 표본조사와 같은 맥락, 그러니까 이 설문조사 연구는 표본조사의 일종으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문조사 연구는 어떤 그 특징이 있는가. 그래서 최근에 이 설문조사 연구 방법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기술적인 연구나 추론적인 연구를 위한 양적 자료를 수집하고, 그래서 설문조사 방법도 표본조사의 그 일환이기 때문에 질적 연구 방법이 아니라 양적 연구 방법이다. 그리고 인과성 문제를 다루기 위한 양적 연구 방법, 그 다음에 설문지, 면접, 전화접촉 등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한다. 그리고 이런 설문조사는 공식적으로 국가에서 수행하기보다는 이렇게 연구단체에서 비공식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 피해자 조사나 범죄자 조사, 자기보고식 조사, 이런 것은 암수 해명 방법을 바로 이어서 나와요. 그래서 이런 이 설문조사 방법에 해당하는 피해자 조사, 범죄자 조사, 이런 것들이 설문조사 방법의 일종이다. 그리고 설문조사는 공식 통계하고 비교시켜서 이 내용이 출제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설문조사 방법은 그 설문조사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여러 정보들을 다 파악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연구 방법의 큰 장점은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넘어서는 다변량 관계를 연구할 수 있다는 점이고, 공식 통계 분석 방법은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넘어서는 다변량 관계를 연구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을 비교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코호트 연구 같은 경우, 새로운 연구 방법으로서 코호트 연구 방법, 이것이 어떤 연구 방법이냐 이렇게 묻는 문제로도 출제가 될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코호트라는 것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추적 연구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은 2022년에서 2023년에 걸쳐서 코로나에 걸렸던 사람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10년 후, 20년 후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어떤 질병을 많이 얻게 되는지, 아니면 코로나에 걸렸던 사람이 코로나를 앓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오히려 저항력이 길러져서 더욱더 건강하게 생활하는지, 이런 것을 이렇게 쭉 추적 연구하는 의학적인 연구가 코호트 연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호트 연구도 범죄학에 응용하게 되면은 어떤 일정한 어떤 공통된 경험을 겪은 사람 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범죄 성향이 바뀌어가는지, 이런 것을 분석하는 방법이 코호트 연구다. 그래서 코호트 연구는 특히 공통된 경험을 한 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장래를 향해서 추적 분석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코호트를 적절하게 선택한 경우에는 어떤 경험이 어떤 범죄를 초래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코호트 연구하고 좀 비슷한 연구 방법이 패널 연구예요. 그러니까 코호트 연구나 패널 연구는 종단적 연구 방법으로 기억을 해야 되는데, 패널 연구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 하게 되면은, 특히 이 패널 연구는 종단적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횡단적 연구를 조합시키는 그 방법,
방법이다. 그래서 이거 특징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10대에 비행을 했던 그런 그 사람을 그 대상으로 해가지고 20대, 30대에는 어떻게 변해가는가. 그래서 100명을 단위로 해가지고 이렇게 10년마다 추적 조사 해보고, 그 다음에 비행을 경험하지 않았던 그런 그 100명을 또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들이 20대, 30대에는 어떻게 변해가는가. 이렇게 해서 비교 분석해서 연구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패널 연구와 코호트 연구는 종단적 연구 방법의 일종이다. 그리고 추세 분석 연구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혼 가정이 미치는 범죄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소년원에 수용되어 있는 이혼 가정 출신 그 소년 원생을 대상으로 이렇게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혼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조사할 때의 소년 원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몇 프로 정도가 이혼 가정 출신인가 이런 것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전에는 이혼가정 출신이 소년원생 중에서 30%였는데 그 후에 보니까 20%, 10% 이렇게 계속 줄어들더라. 이런 식으로 파악할 수 있죠. 그래서 이혼이라든가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범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그 추세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메타 분석 연구는 공통된 어떤 그 주제를 가지고 여러 분야에서 여러 학자들이 연구를 한 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그러한 또 공통사항에 대해서 연구한 연구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통계적으로 분석해가지고 그 연구들이 과연 얼마나 정확한지, 어떤 연구는 정확하지 못한지 이런 것을 분석하는 거죠. 메타 하게 되면 잘 아시다시피 뭔가를 뛰어넘는, 초월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연구들을 초월해 가지고 분석하는 문헌적인 연구 방법이 메타 분석이다 하는 정도로 좀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이어서 제2절 범죄 통계에 있어서 암수범죄 문제 보시죠. 암수범죄의 그 뜻 하게 되면은 실제로 발생했지만 범죄 통계에 수록되지 않는 범죄를 말한다 하는 것을 가볍게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암수범죄라고도 하고 숨은범죄라고도 부른다. 그리고 이 숨은범죄의 개념 관련해서는 절대적 암수범죄하고 상대적 암수범죄를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절대적 암수범죄 하게 되면 실제로 발생했지만은 수사기관에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통계에 수록되지 못하게 된 범죄를 말하죠. 그래서 절대적 암수범죄하고 관련성이 높은 것은 신고율이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하도록 하고요. 상대적 암수범죄는 수사기관, 사법기관에 알려졌지만, 인지되었지만은 검거하거나 해결하지 못해서 통계에 수록되지 못하는 범죄를 상대적 암수범죄라고 한다. 그래서 상대적 암수범죄 같은 경우는 어떤 법 적용 절차의 공평성에 따라서도 큰 차이가 나타나죠. 불공정하게 법 집행이 이루어지면 힘 있는 사람들의 그런 법 위반 행동들은 통계에 수록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된다. 그리고 이제 사법기관, 수사기관의 능력에 따라서 검거율이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검거율과 반비례 관계에 있는 것이 상대적 암수범죄다. 그래서 상대적 암수범죄하고 절대적 암수범죄를 구분하는 문제는 앞으로도 난도 있는 문제로 출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주의하고, 상대적 암수범죄 비율하고 검거율은 반비례 관계에 있다 하는 정도까지 알아두도록 하세요. 그리고 범죄 경력이 암수하게 되면은 한 사람의 범죄자가 20건의 범죄를 범했는데 그 중에서 2건만 발각되고 18건은 발각되지 않았다 하게 되면 그와 관련해서 18건이 암수범죄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의 범죄자가 여러 범죄를 범했지만 일부만 밝혀졌기 때문에 나머지는 암수범죄가 되는 현상을 범죄 경력의 암수라고 한다. 주범죄 암수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범죄이지만 형식적으로 범죄로 규정되지 못해가지고 공식통계에 수록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한다. 그래서 시험에 있어서는 절대적 암수범죄나 상대적 암수범죄를 헷갈리도록 하는 문제가 주로 많이 출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별표 하나 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공식 통계에 암수범죄가 빠져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파악하는 그 관점은 역사적으로 달랐어요. 그래서 최초로
공식 통계 분석법을 범죄학 연구 방법으로 도입했던 캐틀레에는 정비례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공식 통계에 수록되는 범죄에 비례해가지고 암수 범죄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하면 된다. 그래서 이 암역 범죄라는 것은 암수 범죄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 명역 범죄는 공식 통계에 수록된 범죄를 뜻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명역 범죄에 비례해서 암역 범죄가 존재한다. 이렇게 파악하면 된다. 그래서 이 명역 범죄와 암역 범죄는 항상적인 거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규칙적인 이 관계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 하는 것이 이 정비례 법칙이다. 그래서 캐틀레는 반비례 법칙을 주장했다가 아니야 정비례 법칙을 주장하면서 암수 문제는 범죄학 연구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보았다는 거. 그렇지만 그 후에 이런 정비례 법칙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이제 인정되지 않고 있어요. 왜냐? 암수의 비율은 집중 단속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또는 어떤 범죄이냐 에 따라서 이 비율이 유동적인 것이지 항시적이고 규칙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현대 범죄학자인 서덜랜드라든가 독일의 엑스너 같은 경우에는 이 암수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는 정확한 범죄 연구를 할 수 없다 할 정도로 암수 범죄를 중요시 여기게 됐다 하는 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출제 가능성이 높은 것이 이 캐틀레의 정비례 법칙이에요. 그래서 그 의미를 좀 이해해 두시도록 하고, 다음으로 암수 발생 원인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도록 하자고요. 그래서 암수 범죄가 발생하는 원인은 발생한 모든 범죄가 수사기관에 인지되는 것이 아니고 인지된 모든 범죄가 검거될 수 없다 하는 거죠. 그리고 피해자의 신고 기피로 인해서 절대적 암수 범죄가 많이 발생될 수도 있다 했어요. 그리고 낙인 이론가나 비판 범죄학자들은 법 집행은 불공정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법 집행기관의 범죄 선별화 과정에서 불공정하게 법 적용이 돼가지고 심 있는 자들의 범죄는 처벌되지 않고 따라서 통계에 수록되기 어렵다. 그리고 심 없는 사람들의 그런 법 위반 행동들이 주로 통계에 수록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런 자의적인 어떤 처리 과정에서 암수가 많이 발생된다 했어요. 그리고 사법기관의 어떤 자의적이고 선별적인 사건 처리와 관련해서도 경찰이나 검찰, 법원의 자의적인 사건 처리가 암수범죄 발생 원인이 되는데, 교정기관의 자의적인 사건 처리는 암수 발생 원인하고는 거리가 멀다 하는 것도 기출문제로 출제된 바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죠. 교정기관에서 가석방을 한다든가 이런 것 가지고는 통계가 달라지진 않죠. 범죄 통계는 법원 단계의 통계로 이제 끝이 나는 거야. 그 이후에 교정기관에서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건 그것은 이 암수하고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이해하도록 하고, 그리고 범죄 유형에 따라서도 암수 비율 정도가 다르다. 그래서 특히 암수 비율이 높은 범죄가 성범죄나 여성범죄. 여성범죄는 이제 이 폴락이 지적했듯이 여성범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했던 폴락은 기사도정신가설이라고 해서 여성이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남성에 비해서 관대하게 처벌이 되기 때문에 남성범죄에 비해서 여성범죄는 은폐되고 암수로 빠지는 경우가 많다 했어요. 그래서 여성범죄는 남성범죄보다 암수 비율이 높다. 그리고 피해 잡는 범죄, 약물 남용이라든가 그리고 성매매행이라든가 이런 것은 피해자가 현실적으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신고되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피해 잡는 범죄를 신고 없는 범죄라고도 하듯이 암수 비율이 높은 그런 유형이다. 그리고 가벼운 어떤 재산범죄라든가 이런 것은 신고도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암수율이 높지만, 우리나라에 있어서 살인 강도 같은 그런 강력범죄 같은 경우는 검거율이 90% 이상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강력범죄일수록 암수 비율은 낮다. 이렇게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암수 해명 방법은 공식 통계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가지고는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암수 해명 방법은 별도의 방법이 적용이 되고 있다. 그래서 암수 해명 방법이 출제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암수 해명 방법도 별표 2개 하도록 하시죠. 그래서 공식
범죄 통계에는 필연적으로 암수가 발생하는데 암수 범죄를 파악하는 방법으로는 직접적인 관찰법, 그러니까 이 범죄 암수가 어떻게 해서 발생되는가, 그 범죄 발생 현장을 직접적으로 관찰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실험을 통해서 한번 해볼 수 있죠. 그래서 그 마트에서 상점 절도가 일어났을 때 어느 정도나 이렇게 발각이 되는지 이런 것을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 그 비율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이 마트 주인한테 양해를 구해가지고 좀 익숙하게 절도를 하는 사람, 그리고 서툴게 하는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실험적으로 이제 투입을 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과연 그 100건 절취를 했을 때 몇 건이나 그 직원들에 의해서 발각이 되는지 이런 것을 파악을 해볼 수 있죠. 이런 것이 직접적인 관찰법, 인위적인 관찰법에서 가는 실험을 통해서 암수 비율을 파악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참여적 관찰법이라든가 이 비참여적 관찰법 같은 것을 통해서도 직접 이렇게 어느 정도가 애들 이제 이 어떤 약물 남용을 했을 때 몇 건 정도, 몇 프로 정도나 경찰에게 발각이 되는지 이런 것을 파악해 볼 수 있고 하죠. 그래서 그런 거 참여적 관찰법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그 상점 절도가 일어났을 때 몇 프로 정도나 검거되는가 해가지고 CCTV로 녹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파악을 한다든가, 창문 밖에서 이제 그것을 파악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비참여적인 방법에 의한 암수 비율 연구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비참여적 관찰법이나 참여적 관찰법, 인위적 관찰법인 실험 방법이 직접적인 관찰법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간접적인 관찰법은 설문조사 방법에 해당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주로 오늘날 암수 해명 방법으로 많이 활용되는 것은 직접적 관찰법이 아니라 간접적 관찰법이다 해가지고 직과 간을 바꾸는 함정 문제도 출제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점을 주의하도록 해라. 자기보고식 조사, 피해자 조사, 정보 제공자 조사가 간접적 관찰법이다. 그래서 자기보고식 조사에 있어서 자기보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범죄 행위를 한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스스로 자기가 이 일탈, 범죄를 범한 것을 이렇게 체크, 답변해 주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그 연구 목적상 익명으로 한다 해가지고 지난 1년 동안에 가정폭력을 몇 번이나 행사했느냐, 그래서 가정폭력에 대해서 자기 보고 하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파악한다든가. 그렇지만 가정폭력 같은 경우도 신고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그래서 암수 비율을 파악하고 이런 것이 자기보고식 조사예요. 그러니까 법 위반 행위를 한, 범죄 행위를 한 사람 스스로 자기가 그런 것을 답변하도록 하는 방법, 자기보고식 조사. 그래서 자기보고식 조사를 엉뚱하게 이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에 대해서 보고하게 하는 방법을 자기보고식 조사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바꾸는 문제도 출제될 수가 있죠. 아직까지는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지만 다음 시험에서 그러한 형태로도 출제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보고식 조사는 범죄자 조사이지 피해자 조사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피해자 조사는 자기가 피해 당한 그 건수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하는 방법이고, 그리고 옆에서 그런 거 범죄 피해가 발생되는 사실을 파악했던 사람으로 하여금 제3자로 하여금 이렇게 보고하도록 하는 방법이 정보 제공자 조사다. 근데 오늘날 이 자기보고식 조사 같은 경우는 심리적으로 자기가 뭐 범죄를 범했던 사실을 밝히기를 무척 꺼려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범한 것보다도 훨씬 더 적게 보고되는 경우가 많아요. 축소 보고가 되는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죠. 그래서 이 피해자 조사 방법이 오늘날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암수 해명 방법이다. 피해자 조사 방법을 할 때 이제 피해자가 사망했다든가 아니면 그때 피해를 당했지만 다른 것으로 이주했다든가 하면 그 주변 사람들이 그런 정보를 알고 있으면 보고해달라 해서 보조적인 방법으로 같이 활용하는 것이 정보 제공자 조사 내지 제3자 조사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 설문조사 방법의 일환인 자기보고식 조사나 피해자 조사 방법이 많이 활용되고, 특히 이 피해자 조사 방법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 하는 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피해자 조사의 그런 그 장점과 단점하고 자기보고식 조사의 장단점을 핵심적으로 좀 구분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피해자 조사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 공식 통계에서 빠진 그런 범죄까지 파악함으로써 더욱 신뢰성 있는 범죄 지표를 제공해 줄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 그 시민들이 범죄 피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두려워하면서 또 방범 장비 구입하는데 비용도 어느 정도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형사사업제도에 대한 그 평가. 웬만한 뭐 이 가벼운 절도 행위라든가 이런 것은 신고해봤자 해결되지 않는다면 제대로 신고하지 않겠죠. 그래서 피해자 조사하면서 왜 그런 거 이 범죄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하지 않았느냐 해가지고 경찰에 대한 신뢰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사해 볼 수도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그 특징들. 그리고 이 단체가 뭐게 되면 당연히 피해자 조사 대상이 된 사람이 법적으로 범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런 지식을 갖출 수가 없죠. 그래서 돈 빌려주고 못 받는 경우를 사기범죄 피해 당했다고 보고할 수도 있을 것이고 기억력에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정확한 조사는 어렵고 그리고 피해자 조사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이미 존재하지 않는 살인범죄라든가 조직범죄 같은 경우도 이 피해자가 두려움 때문에 제대로 답변하기 어렵죠. 살인범죄 피해자는 이미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치범죄라든가 이런 거 경제범죄 같은 경우는 자기가 피해를 당하고 또 피해 당한 줄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정치범죄, 조직범죄, 살인범죄, 경제범죄 같은 경우 피해자 조사에 의해서 파악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 피해자 조사 방법도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자기보고식 조사의 경우에는 어떤 그 장점이 있는가. 자기보고식 조사 같은 경우는 범죄 이론의 어떤 그 타당성 이런 것을 검증하는데도 활용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거 범죄를 범했느냐 범하지 않았느냐만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정보를 파악한다 그랬어요. 설문조사 방법은. 그래서 어떤 동기에서 어떤 원인으로 그리고 그때 당시에 뭐 심리 상태가 어땠는지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파악을 하면서 어떤 이론이 보다 더 이런 거 범죄 현상을 잘 설명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검증하는 데도 활용할 수가 있다. 그리고 자기보고식 조사를 해보면 가정폭력 같은 경우에도 이런 거 노동자와 같은 하위계층에 속하는 분들의 가정폭력 행위보다 오히려 상류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의 가정폭력이 더 많이 범해지고 있다. 이런 사실도 밝혀지고 해요. 그래서 그리고 계층에 따라서 범죄율도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 이런 것들도 많이 발견되고 하죠. 그래서 계급적인 어떤 거 편견을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단점에 있어서도 심리적으로 그런 것을 밝히기를 꺼려하고 하기 때문에 가소보고되는 문제점이 피해자 조사보다 더욱더 심각하다 하는 것. 그래서 이런 장단점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둘 필요가 있고 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런 거 암수 해명 방법으로 오늘날 피해자 조사 방법이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지만은 피해자 조사 방법도 한계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또 일반화할 수 없는 방법이기 때문에 공식 통계를 완전히 대체하는 방법으로까지는 활용될 수 없고 공식 통계를 보완하는 방법으로밖에 활용할 수 없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해 두시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어서 제4장 범죄 현상과 특수한 범죄 유형 해가지고 각 그 범죄의 그런 그 특징들 구분하는 문제. 이것은 현재까지는 이 형사정책 시험에서 출제 빈도가 매우 낮았죠. 그렇지만은 앞서서도 내가 언급했듯이 최근에 와서 범죄학을 전공해 가지고 대학에서 범죄학 과목을 강의하시는 교수님들도 출제에 많이 참여하고 있다 보니까 범죄학과 유사한 그런 거 문제 경향을 띄울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 화이트 칼라 범죄의 특징과 같은 범죄 유형론도 이전보다는 출제 빈도가 높을 것이다. 그래서 화이트 칼라 범죄가 어떤 거 개념인가? 서덜랜드가 최초로 화이트 칼라 범죄에 대해서 개념 정의하면서 전문적으로 연구를 행했던 분이죠. 그래서 서덜랜드 선생님께서는 사회적 지위가 높고 명망 있는 사람들이 저지른 직무상의 범죄, 뭐 직업상의 범죄 같은 말이죠. 직무상의 범죄를 가리켜서 화이트 칼라 범죄로 정의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그러니까 서덜랜드가 제시한 화이트 칼라 범죄 개념 정의는 두 가지 요건이 있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상류계층이죠. 그리고
범죄 행위에서 폭력이라든가 살인이라든가 이런 직업과 관련이 없는 범죄 행위를 한 상류계층의 행위는 화이트 칼라 범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직무상의 범죄이면서 사회적 주의가 높은 사람들에 의해서 행해지는 범죄를 화이트 칼라 범죄로 좁게 정의했어요. 그렇지만 오늘날 와서 화이트 칼라 범죄의 개념은 그 개념이 확대가 되고 있다. 그래서 지위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아요. 하위계층 구급공무원일지라도 뇌물 받았으면 직무상 뇌물 받은 행위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화이트 칼라 범죄에 포함시키죠. 그래서 이 오늘날 화이트 칼라 범죄하고 가장 유사한 용어는 직무상 범죄다, 직업상 범해지는 범죄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화이트 칼라 범죄에는 기업 범죄나 상사 범죄하고도 유사한 개념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특징. 그리고 화이트 칼라 범죄의 그 특성으로서 가장 그 출제 가능성이 높은 것이 뭐냐 하게 되면은 이 화이트 칼라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 없는 범죄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뇌물을 받아가지고 불공정한 사건이 발생이 됐다. 뇌물 범죄에서 불공정한 어떤 그 피해를 당한 그 다수의 사람들은 자기가 피해를 당한 사실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화이트 칼라 범죄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여러 사람으로 이렇게 분산이 돼 버리니까 자기가 직접적으로 피해 당한 사실을 잘 모른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피해자 없는 범죄의 형태에 가깝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이트 칼라 범죄를 범하는 사람은 자기가 이제 똑똑하고 잘났기 때문에 그런 거 행위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규범 의식도 희박하다. 그런데 뭐 절도 행위를 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은 작은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죄 짓는 행위를 한다는 것을 잘 인식해요. 그렇지만은 수천억씩 도둑질하는 횡령 행위를 하는 그 재벌그룹 회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규범의식이 거의 없죠. 죄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그 특징. 그리고 이제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행해지는 경우가 많고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행해지는 경우가 많고 하기 때문에 검거되는 비율이 매우 낮아서 암수 비율이 높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선별적인 어떤 그 소추, 힘 있는 사람들에게는 제대로 법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도 또한 암수 비율이 높다고 볼 수 있고 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출제 가능성이 높은 것이 이 내용이죠. 그래서 이것도 별표 2개 하면서 피해의 그 심각성 매우 크죠. 그러니까 뭐 1000억을 횡령했다 하게 되면 그 1000억 투자한 그 소액 주주들 이런 사람들이 다 피해를 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그 피해 전체 규모는 매우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제대로 느끼지도 못해서 피해 의식도 희박하고 아까도 설명했듯이 그러한 그 죄를 지으면서 자기가 나쁜 짓을 하고 있다는 그런 죄의식이나 규범의식도 거의 없는 경우가 많다 하는 거예요. 그 밖에 이제 표적범죄 같은 경우도 오늘날 많이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증오범죄나 스토킹 범죄의 그런 그 개념, 특징.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서 특히 그 주의할 사항은 여기 4번에 있어서 최근에 수정돼 가지고 추가된 그런 그 잠정 조치로서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이것이 3-2에 잠정 조치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피해자에 대한 정기 통신을 위한 접근 금지, 그리고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여기다 추가를 해놓도록 하세요. 그리고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의 유치 등 그 잠정 조치. 그래서 이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잠정 조치의 일환으로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포함되게 됐다 하는 거. 그리고 사이버 범죄 같은 경우도 최근에 관심이 높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뒤에 OX 핵심 체크를 통해서 중요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것은 뭐 특별히 설명해가지고 이해를 도와줄 만한 그런 내용들이 아니죠. 한번 읽으면서도 충분히 쉽게 이해되는 내용이고 또 이런 것은 이게 암기식으로 기억해야 할 내용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내용들, 이것은 OX 핵심 체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79페이지 그 32번, 33번, 34번 이렇게 쭉 정리가 됐으니까 이것은 특히 여기에서 이제 OX 핵심 정리에서
강조한 내용 위주로 좀 반복해서 봐주도록 하세요. 그래서 살인범죄의 그 유형 같은 경우에도 연속살인하고 연쇄살인, 한 글자 차이지만은 이 연쇄살인 하게 되면 화성 연쇄살인 사건처럼 범죄를 범하는 인간들이 범죄를 범하다가 이제 이 심리적인 냉각기라고 하는데 일정 기간 동안에는 또 범죄를 하지 않고 일상적인 사회생활에 참여를 하죠. 그랬다가 또 어떤 계기가 되면 몇 년 만에 한번 또 다시 그런 거 범죄 행위를 할 수도 있고 해요. 그런데 이 연속살인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한 사건을 일으키면서 한 장소에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또다시 인접장소로 옮겨가지고 이렇게 살해를 하고 이런 경우가 이제 연속살인이에요. 그래서 연속살인하고 연쇄살인은 심리적인 냉각기가 있느냐 없느냐, 심리적 냉각기를 거치면서 이렇게 범죄를 여러 건으로 이렇게 범해 나가는 것이 연쇄살인이다. 그래서 연쇄살인 같은 경우는 범인을 검거하는데도 매우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장기 미제 사건인 경우도 아주 많다. 살인 같은 경우는 순간적인 어떤 그 증오라든가 분노에 의해서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한 장소에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 인접 장소까지 이렇게 확대시키다가 결국에는 자기가 자살을 한다든가 자기가 어떤 거 범죄 행위를 했다 해가지고 쉽게 이렇게 검거가 되고 하죠. 그래서 그런 차이점을 묻는 문제 정도는 그 출제가 될 수 있고, 42번부터 이런 것들도 핵심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했어요. 그래서 특히 1편 같은 경우에는 OX 핵심 정리 위주로 공부하는 것이 더욱더 효과적인 방법이다 하는 것을 권유하고 싶어요.